데이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블룸버그 말고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의 흐름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환율, 국가의 마켓 지수로 국가 간의 경제를 파악하고 사실 블룸버그가 좋긴 한데 개인의 입장에서 쓰기는 힘들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옵션 데이터는 CBOE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데이터를 쓰고 펀들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펀들 그 다음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컴이랑 곳이 있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제 각종 경제 데이터 많이 알 수 있고요. 펀들이라는 것은 약간 데이터를 이제 살 수 있는 플랫폼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저는 보통 데이터를 많이 사요. 분석의 흐름. 글쎄요, 이거는 좀 가설에 따라서 달라서 뉴스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파이낸셜 타임즈랑 뉴욕 타임즈랑 포린 어페어스라고 국제 정세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가끔 보고 하여튼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가설 아이디어를 먼저 얻고요. 아니면은 저희 시킹 알파 같은 곳에서 기고문들 많이 보고 혹은 뭐 커뮤니티도 많이 봐요. 그런 걸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시작하는데 그 리서치는 사실 가설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저번처럼 차트를 보고 할 때도 있고 데이터를 뭐 사서 분석할 때도 있고 논문을 읽어보든지 뭐 그럴 때도 있고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코스피에서 MSCI 편입 편출 예상 플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결국은 저기 인덱스 아비트라지 같은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 타이밍을 잘 찾을 수 있으면은 괜찮겠죠.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로직은 괜찮다고 봐요. MSCI에 편입이 되면은 MSCI를 추종하는 여러 패시브 펀드들이 한국 시장을 살 거니까 그 전에 매수를 하고 로직은 괜찮은데 그거를 리서치를 어떻게 잘 하느냐 거의 달려 있을 것 같고 한국 시장에만 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코스피 지수보다 1년에 5%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면 혹은 초과 수익이 만만치 않을 경우 미국 인덱스 펀드나 RPAR, 미국 국채 등의 분산하려 생각 중인데 자산 배분에 대한 코멘트. 전 자산 배분에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조언 드리기는 그렇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에 많이 편중이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패러다임상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커버하겠지만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이 오고 하면은 여러 자산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 분산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뭐 그렇게 막 엄청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랜덤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 인기가 많은 S&P 500 ETF보다는 월즈 5천 같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인덱스 펀드가 투자 취지 및 리스크 관리에 더 좋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듯이 그 ETF 버블 그 얘기를 한 비슷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S&P 500이 지나치게 지수 중에서도 추종 펀드가 많아서 되게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떤 인덱스 펀드들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어차피 그 분산의 효과가 같은 상품에 투자할 때 보통 한 주식 25개, 30개 이상부터는 거의 추가적인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막 수천 개 분산하면은 코스트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덱스 펀드의 코스트는 아마 더 높을 건데 그 더 높은 코스트를 과연 정당화할 정도로 S&P 500 같은 인덱스에 지금 자금이 편중돼 있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글쎄요. 직접 리서치를 해봐야 뭐가 좋을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겠나 싶어요, 저는. 네. 유튜브 시장 수익률과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알파 전략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시장 수익률을 포기하면 참여자들의 제로섬 게임에 해당하고 인사이트가 뛰어나지 않다면 위험한 게 아닌가요? 맞기도 한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시장 수익률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게 지금 과거 지금 12년 20년 동안 미국 주식 우상향 했으니까 포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낙관적이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우상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12년, 18년, 20년, 30년, 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30년 그렇게 전고점을 다시 못 온 케이스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뭐 기술 주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바이든 재임 기간 동안 어떻게 정책이 펼쳐지고 어떻게 경제 상황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초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우상향하겠지만 꽤나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시장 수익률을 가져가려고 주식 매수 쪽으로만 잡고 있을 생각은 없고요. 글쎄요. 어쨌든 저는 맞아요. 제가 제로섬 게임에서 노는 면은 있죠. 트레이더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제 가설이랑 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게 맞냐 틀리냐로 제 수익률이 정해지고 싶지 시장에 그렇게 맡겨두고 싶지는 않아서 그런 매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관련 추천 도서는 지금 딱히 없는데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거는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혹시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매매, 디스크레셔너리 글로벌 매크로와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없다고 봐요. 차이점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구분 자체가 편의상 이렇게 뭔가 묶어 놓는 것이지 사실 글로벌 매크로 안에서도 하는 전략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그런 이런 거 의미는 없다. 어머님 거 반갑습니다. 네.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지만 S&P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인덱스에 테슬라가 편입된 시점이 한번 지연되었다가 나중에 편입이 되기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편입은 이제 뭐 어떤 자동적인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고 수익 내는 거를 보고 또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것들을 필터링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커미티, 위원회에서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논의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쪽 인덱스 부서는 아니라서 알 수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해도 아마 기밀이겠죠. 두 번째로 최근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테슬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면 테슬라의 상승 이면에는 물론 그 미래의 성장성, 좋은 성장성으로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이랑 일론 머스크가 대표하는 그런 어떤 트렌디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센티먼트로 투자하는 물량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진짜 폭락하게 되면은 그런 센티먼트가 안 좋아지면서 테슬라 하락 가능성도 있겠죠. 세 번째는 유가가 60불 가까이 상승 중이고 정유주로 상승하는 게 추세적으로 계속될까요? 그렇죠. 저는 유가 40불대에서 이제 유가 투자하다가 60불대 넘어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전에 당연히 제가 더 안 갈 거라 생각했으니까 제가 나왔겠죠. 근데 이 인플레에 대해서 요새 인플레가 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금융시장에서 여러 규제나 사정으로 인해 기관이 구사할 수 없는 방식이나 개미가 기관에 비해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전장은 어디일까요? 거래량이 적어 캐퍼시티가 적은 초소형주 투자나 제 생각에 뭐 예를 들어서 펀드 전략을 쓴다면은 캐퍼시티가 작은 그런 전략이면은 큰 뭐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사실 요새는 그런 개인들의 어떤 트레이딩 방식도 굉장히 요새 보편화가 많이 돼서 퀀토피아는 저기 뭐냐 인수했다고 들었는데 퀀티악스나 퀀트커넥트 같은 개인들도 이런 전략들을 백테스팅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해서 요새는 전반적으로 좀 레드오션이 아닐까 싶은데 초소형주 투자는 글쎄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퀀티테이티브 분석 관련해서 코스나 유튜브 등에서 괜찮은 온라인 코스를 아신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 퀀티테이티브 분석이라는 것도 너무 광범위한 거라서 아직까지 제가 주식의 계량적인 분석 관련해서 그런 수업을 찾은 건 없어요. 저희 유다시티라는 사이트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저희 나노 디그리가 있는데 그거 완전 쓰레기라고 하긴 그렇고 너무 기초적이어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뭐 생기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손절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손절했으면 큰 기회 놓칠 뻔했다. 손절 안 해서 물렸네. 하는 순간이 체감상 더 많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손절에 대한 제 의견. 저도 손절 잘 못합니다. 잘 못한다는 게 손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좀 꼭 손절하면은 사실
제가 생각한 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10년 전에 막 FX 마진하고 선물 트레이딩하고 할 때는 계속 읽고 그랬죠. 근데 개인적으로 막 FX 마진 건드리고 할 때는 계속 잃었는데,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돈 벌기 시작했을 때가 당시 트레이딩 회사에 있을 때 트레이딩 하던 게 옵션이니까 개인적으로도 옵션을 시작했을 때부터 돈을 벌었거든요. 왜냐, 옵션은 사놓고 만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그냥 그 옵션 사둔 거 만료시키면 되니까 손절을 딱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그 옵션 산 만큼만 매매에 넣은 만큼만 딱 그 잃으면은 끝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선물이나 그런 걸 하면은 계속 잃을 수가 있잖아요. 제 생각과 반대로 가면은. 옵션은 반대로 가도 그냥 일정 금액만 잃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좀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손절은 정말 어렵다. 손절하는 것도 어렵지만 손절을 잘하는 것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저도 지금도 안 되기 때문에 손절을 그냥 안 하고 그냥 옵션 매매를 통해서 그냥 제가 최대 손실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한정되게 만든다. 그러면 뭐 손절을 하든 안 하든 손실액은 제한이 되니까요. 에자일이란 책을 보면 자사주 매입은 기업용 코카인이라고 합니다. 회계상 눈속임일 뿐이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를 깎아먹는 행위라고 말하더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증자를 한 이유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죠. IPO 하는 것도 자금을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의 현금을 가지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지 않고 그거를 주식시장으로 그 회사 자기 주식을 사서 이제 자기 보유된 현금을 없애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그거는 현재 주주들은 환영하겠죠. 내 주가가 오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될 돈으로 지금 자사주를 태워 없애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죠. 그래서 진짜 뭐 애플처럼 이미 투자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너무 돈 잘 벌어서 현금이 썩어 넘친다. 그러면은 그 넘치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이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말이 되죠.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장을 위해서 투자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 볼 수 없죠. 사실 이게 그 CEO들의 도덕적 해이라 봐요. 왜냐면 CEO들의 그런 그 연봉 중에 스톡 옵션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주가와 연동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주주한테 돌려준다고 하지만 자기네들 배불리는 부분들도 있겠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하긴 힘들지만 월가제님은 AGI와 특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사람처럼 사고하는 그런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공지능들은 다들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알파고도 뭐 몬테칼로 트리서치라는 걸 사용했는데 사실은 정말 수천만 번이 막 돌려보면서 그냥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 비전에서 어떤 사물 인식하는 것도 엄청난 양의 그런 사진들을 이건 개다, 이건 고양이다 하면서 계속 피드해줘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이걸 잘하기 위해서 그 태스크에 특화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좀 더 범용적인 것으로 나아가려면은 지금 스탠퍼드에서 그 저기 첼시 핀 교수님이 연구하시고 계신 게 메타러닝,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퍼 러닝은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서 배운 것들을 비슷한 태스크에 그 배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써서 새로운 태스크가 있을 때 조금만 더 데이터를 추가해서 살짝 조정해 줘서 이제 학습을 좀 더 쉽게 하는 거고, 메타 러닝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태스크 자체를 데이터 포인트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설명이 좀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들은 바둑이면 바둑에 아니면은 사물 인식이면 사물 인식에 개고양이 인식에 엄청 특화된 인공지능들이고 그 특화된 태스크를 하는데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려면은
어떤 새로운 태스크가 주어졌는데 몇 개 없는데도 금방금방 거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한데 메타 러닝 아니면 뭐 원샷 러닝, 뭐 K샷 러닝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런 쪽 연구가 좀 많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결국은 어떤 이미지넷 같은 태스크들을 모아놓은 어떤 거대한 데이터 코퍼스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어쨌든 요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인공지능 연구가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다 진행되고 있죠.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뭐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메타러닝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어떤 인간의 행동이나 태스크를 최대한 그에 가깝게 혹은 그보다 더 잘 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사고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데 종국적으로는 심리학, 뇌과학이랑 컴퓨터 사이언스가 융합해야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진전시키면서 범용 인공지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범용 인공지능을 걱정하기 이전에 인간 자체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겠죠.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뇌과학이라든지 인간의 의식 체계라든지 영혼은 뭐 조금 수도 사이언스 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런 과정에서 연구들이 진행될 거고 그 이상의 뭔가를 코멘트하기에는 제가 도저히 지식 수준이 짧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것들이 도래한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밝을 것이라 보시는지 궁금해요. 인간에겐 암울할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옛날에 제가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학자, 어떤 대가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그 학자가 하는 말이 인간이라는 종이 우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한계치가 2에서 3%다. 종의 한계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연구를 덜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종으로서의 한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인수분해를 할 수 없잖아요. 개가 열심히 뭔가 개한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법을 배우고 하고 해도 인수분해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뇌 용량이라든지 그런 구조상 종의 생물학적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거장이 하는 말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종으로서의 한계, 예를 들어서 인간은 그 3차원 이상의 차원들은 잘 머리에서 프로세싱을 못하죠. 4차원, 5차원, 6차원을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생물학적인 한계 때문에 우주의 2, 3%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유전자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이유, 그 유전자는 어쨌든 종의 존속,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진화하도록 그 흐름을 계속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란 종이 최종적인 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침팬지처럼 거쳐가는 종이고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정말 뭔가 유전자의 목적을 이루는 종은 더 고등한 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의 종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죠.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종을 바꿔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AGI 같은 범용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계로 이루어진 종이 다음 주인공이 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라는 인간한테는 굉장히 암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서 제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연 시기는 저도 모르죠. 제가 죽기 전엔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인간처럼 흉내를 내는 그런 인공지능 출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간을 대체할 만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종을 대체할 만한 건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인은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궁금증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위험 관리 기법이 뭐가 있을까요? 해칭은 일반인에게 힘든 기법 같습니다. 팁은 없을까요? 글쎄요, 해칭. 그냥 가장 간단한 것은 이것도 근데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해칭 기법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해서 되게 확신이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럼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전체 시장 코스피라든지 그 산업에 대해서 인버스 ETF에 조금 뭐 30% 정도 넣는 거? 그러면은 이 회사에 진짜 확신이 있으면은 코스피가 내려도 이 회사는 덜 내릴 거고 코스피가 오르면은 더 오르겠죠, 이 주식은. 근데 이것도 해칭 기법은 사용하기 어렵다 하시니까 그 외에 위험 관리 기법은 그냥 그게 아닐까요? 그 뭐지? 달러 웨이드 투자라고 해야 되나? 매달 동일 액수를 어떤 주식에 넣는 것. 그 다음 분산 투자.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한 분산은 그냥 어디다 몰빵하는 게 아니고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사면은 최악의 타이밍에만 들어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는 꼭 하셔야겠죠. 근데 그 분산을 여러 가지 주식을 산다고 해서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산업도 분산하고 국가도 분산하고 상품도 주식 외에 뭐 원자재라든지 채권은 요새 뭐 사기 그렇고 하여튼 분산을 하셔야겠죠. 분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디스플린이 다들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어 단어가 훈육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절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저는 봐요. 절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거. 네. 주식 투자 전에 집부터 사라는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집 샀다가 망했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봐요. 주변에는 없겠죠.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 계속 좋았으니까. 근데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 집 샀다가 엄청나게 망한 케이스 거의 국민들 중에 태반이 있을 거예요. 일본 버블 터질 때 부동산 버블 터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본 사람들이 피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 안 살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 제 관점에서 재테크라는 것은 다양한 옵션들에서 제일 어쨌든 리스크 대비 수익이 좋은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건데 부동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 근방 뉴저지 이런 데 보면 저기 재산세가 3%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매년 3천만 원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되고 거기다가 막 유지 보수도 나오고 부동산 사업할 때 막 5에서 8%또 브로커 떼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월세로 사는 게 전 계산해 보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대출을 받아서 사면 대출 이자를 계속 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10억짜리 집이면 10억을 다 주고 사면은 10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잖아요. 차라리 그 10억으로 원자재든 주식이든 뭐 그런 데 투자하는 게 글쎄요. 이거 부동산 또 이거 저희 뭐냐 부동산 잘못 말하면 되게 사람들 민감하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근데 그 사람들이 민감해서 제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저라면 부동산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은 저는 언제 살 거냐면은 진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유하고 싶다. 이 집에서 살 거고 이 집에서 애를 키울 거고 그래서 이제 소유 목적으로 사는 거지 투자 목적으로는 안 살 것 같아요. 만약에 부동산이 막 30% 폭락한다? 그럼 사겠죠. 리스크 변동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전략 중에 개인이 얼마나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존버한다는 가정만 있으면 1번이 무조건 우월한 건 아닌가요? 이거는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보다 결국은 변동성 크지만 하이 리턴을 주는 게 좋다. 그런 로직은 이해가 가는데 좀 더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리스크에는 단순히 변동성뿐만 아니고 확정 손실 리스크도 포함이 되거든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마진콜이라든지 어쨌든 존버를 못하는 확정 손실 옵션 매도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이제 확정 손실이 난다든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식 우상향에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우월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변동성 외에도 확정 손실이 날 수 있는 리스크도 봐야 된다. 상장 폐지 등등 그런 거겠죠.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디벨롭 마켓의 금리가 0으로 수렴하며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 추세이고, 이와 반대로 아직 아시아의 신흥국은 성장률 측면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어 경제적인 패권이 서서히 이동할 수 있다는 관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브리지워터, 레이 달리오나 드레켄 밀러. 결국 1940년대에 미국이 겪었던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부채를 녹인다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경제적인 패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미국을 비롯한 디벨롭 마켓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결국 자산 배분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달러에 몰빵하는 것이 아닌 한국과 중국 같은 이머징 마켓에 분산하는 것이 맞는지. 분산은 언제나 좋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아직 생각을 정리를 덜 했기 때문에 달러 기축 통화랑 디지털 달러, 위안화, 그 다음에 미중 전쟁 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파보고 생각을 정리해야지 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중 전쟁은 저는 중국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미국이 진짜 작심하면은 중국을 개박살 낼 수 있다고 봐요. 이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중국이 휘청거린 것도 그렇고, 단지 현재 미국 경제에 중국이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을 적당히 내리찍으면서 파국에는 닿지 않으면서 잘 1위를 유지하면서 얘를 좀 더 찍을 수 없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이지, 진짜 중국이 슈퍼파워가 될까봐 미국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아니라 봐요. 진짜 만약에 미국이 스스로도 피를 좀 볼 각오가 된다면은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기는 시나리오는 보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 정치 체제 자체도 어쨌든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저변에서 꾸준히 이 체제를 좀먹는 거대한 흐름은 계속돼서 벌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독재 체제로 잡아놨는데 장기적으로 저는 중국이 패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더 좀 생각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 심리학, 과학, 철학, 확률, 통계, 경제학, 외국계 기업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블로그 몇 개 들어가 보는데 푸시는 정보를 보면 위 학문 분야는 경험적으로나 교과서적으로나 이해가 빠삭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트레이더가 갖춰야 하는 소양이긴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이 정도로 가르치나요? 아니면 실무 다독 경험의 결과인가요? 외국계 제도권 트레이더들 보면 무슨 종합과학 하는 분들 같습니다. 이 블로그 언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저도 보고 싶네요. 네. 근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거 석사하고 있고 이쪽으로 석사했고 그냥 이것저것 공부하게 된 건데, 학교에서도 배운 것도 많은데 근데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막 이런 분야에 다 정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막 파면은 저도 미천이 다 드러날 건데, 트레이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목시키는 파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심리학, 뇌과까지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트레이딩과 관련된 부분만 좀 캐치하는 정도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8살 때부터 계속 일기를 써왔거든요. 그러면서 일기를 쓴다는 행위가 어떤 그냥 생각으로 그칠 거를 글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정리도 되고 이 생각에서 더 깊게 그 다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글을 쓰는 행위, 그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블로그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글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에 대해서 적으면서 되게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 훈련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분들한테 항상 일기를 써라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위기 속의 금영상에서 정부의 부양책으로 시중의 국채 공급 증가, 국채 가격 하락, 금 가격 하락까지는 이해했는데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얻은 재정을 결국 사람들에게 뿌릴 텐데, 이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해서 다시 금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나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국채 공급으로 인한 금 가격 하락과 통화량 증가로 인한 금 가격 상승 중 금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뭔가요? 글쎄요. 말씀드렸듯이 금 가격 결정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지금 실질 이자율, 요새 이제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금값은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죠. 전반적인 시장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런 투자처에 대한 매력도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데 다른 상품들의 이자는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 외에도 통화량과 이제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센티먼트, 그런 체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불안감,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요인들 중에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번 부양책으로 국채 발행을 하면 채권 시장으로 흘러가는 거 말고 중앙은행이 정부의 새로운 국채를 다이렉트로 전부 매입하는 방법으로 국채 금리에 영향을 덜 주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아마 원하는 게 이거죠. 바이든이 지금 부양책 하고 있는데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는데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주던지 아니면 YCC를 해주던지 국채 매입량을 늘려주면은 결국은 바이든 부양책으로 생기는 국채 발행량 그 공급이 중앙은행이 받아주면서 다이렉트로 돈을 찍어서 부양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종목 의견도 나누고 종목 추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종목에 빠져 강력하게 매수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 맹목적으로 추정한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트위터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대량의 매매 움직임이 포착된 경우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물론 대회색 영역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단횡단하는 게 불법이죠. 무단횡단을 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인데 경찰에서 잡으러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이즈가 커져서 실제로 그 주식이 움직이고 한다면은 시장 조작이고 불법이 맞습니다. 근데 금감원에서 잡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일일이 다 잡으러 다닐 그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정말 범죄자들 잡는데 이제 자원을 써야 되니까 잡지 않는 건데 문제 소지가 있고 월스트리트 배츠도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불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원의 문제도 있고 월스트리트 배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가랑 어떤 일반 소시민들의 그런 구도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건드리기가 힘들죠. 여론이 엄청 악화되니까. 커뮤니티에서 제 종목이 마음에 들 경우 추천 아닌 매수 추천을 할 때도 있거든요. 한국금감원 룰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조항이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불특정 다수인지 뭐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 글이 실제로 가격을 움직이는 데까지 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거를 또 금감원 층에서 증명을 해서 기소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보이저엑스 남재동 대표님의 뇌피셜로 보는 인공지능 타임라인 2025년 과학 고속도로 운전은 가벼운 배경음악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작곡한 2030년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게 됨 2035년 네. 글쎄요. 재미로 올리신 건가 싶은데 어쨌든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하시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낙관론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글쎄요 이 중에서 뭐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들도 많겠죠.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막 2025년, 2030년, 2035년 전 내년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냥 금융업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야 뭐라고 하지? 제가 지금 몇 시간째 찍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머리가 멍해져서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약간 사양 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금융업계는 솔직히 요새 애널리스트 추천 같은 거 그런 부분도 많이 수요가 좀 적어지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트레이딩 엑스큐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금융업계가 사실 되게 브로드한 거라서 거의 IT 업계처럼 되지 않나.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는 더 이상 금융 회사가 아니고 IT 회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IT 쪽이랑 융합이 많이 되면서 인원수도 되게 적어질 거고 많이 업계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지금 주식보다는 선물 위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을 하면 우리가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최근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익을 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환차손 해칭을 위해서
원화 달러를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이거는 사실 원화에 대해서 진짜 모르거든요, 잘. 이거는 글쎄요. 롤오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리서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비용 같은 것도 이제 계산해 보고 환차손, 환율 변동이라든지 그런 거 대비해서 모르겠어요. 저 사실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뭐라고 이런 부분은 아마 백테스팅 좀 해보셔도 되지 않나. 그냥 뭐 전부 다 해칭하시기보다 뭐 부분적으로 해칭하시든지 속 시원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전문성이 없어서 월가지님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관련 능력이 미래에는 중요해질 것 같은 걸 저도 느끼고 IT 관련 분야는 아직도 스스로 공부할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코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분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답변을 드렸었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IT 업계의 어떤 흐름을 보는 능력을 키울까 그 말씀이신데 어쨌든 점점 IT 업계 같은 경우도 경영진들을 보면은 옛날처럼 MBA 출신보다는 박사라든지 엔지니어 출신들이 점점 더 늘고 있고 결국은 기술 자체를 알지 못하면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IT든지 어디든지 기술 자체가 되게 고도화되고 전문성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게 진짜 중요해지면서 더 이상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 없이 업계의 흐름을 잃는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젊으신 분 같은데 코딩을 공부하시든지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시든지 하시다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옵션 변동성 매도 전략에 대해 여쭤보러 갑니다. 네이키드 옵션 매도 언제? 버터플라이나 콘돌 매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버터플라이에는 손익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별로 변동을 안 하고 멈추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매도랑 비슷한데 양매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매도 전략. 콘도는 이렇게 되고 그런 건데 당연히 양매도보다는 여기 있을 때 덜 벌겠죠. 어쨌든 게임스탑 변동성을 매도하셨는데 금요일 종가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한참 낮아서 손해가 좀 있었습니다. 즉 변동성이 너무나 높아서 변동성 매도 전략이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만기의 결제 가격이 상상도 못할 가격에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버터플라이나 콘돌이 과연 좋은 전략인가요? 변동성 높은 종목에서 승률이 높은 옵션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략 자체가 좋고 나쁘고는 가치 판단을 하기 힘들고요. 상황에 따라서 좋은 합성 포지션인지 아닌지가 있을 텐데 지금 변동성을 좋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요일 종가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만기 다 되는 옵션의 변동성을 매도하셨는데 그런 케이스는 변동성을 매도한다기보다는 감마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쨌든 변동성을 매도하시려면 좀 더 먼 만기를 매도하시고 변동성이 좀 들어오고 할 때 이제 나오는 게 만기 좀 훨씬 전에 1, 2주 전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요. 이미 만기일까지 이걸 들고 가신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근데 좀 옵션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급형 가야지 좀 설명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매매하신 거에 대해서 나쁜 매매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변동성 7, 800%일 때 변동성 매도하는 것은 근데 지금 이 매매에서 손실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매매였다는 것을 반증이 되진 못해요. 7, 800% 내재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꾸준히 변동성 매도 혹은 만기 가까워졌을 때 매도 하다 보면은 그걸 다 모으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전략이 될 겁니다. 근데 한 번의 시행을 하셨으니까 아무리 승률이 뭐 70%, 80%인 동전을 던졌어도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뭐 이게 좋은 전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차후 4, 5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어 여전히 여행이 불가능해지고 주기적인 셧다운으로 확진세를 조정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기업, 개인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양적 완화마저 힘들어지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웨이트를 크게 두지 않는 편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을 하나 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요. 암호화폐를 알고리즘 트레이딩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경제 금융과 관련해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입문서나 초보자들이 파악하기 쉬운 용어 이런 관련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문서 사실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추천 도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한번 제가 찾아보고 정리를 한번 나중에 해볼게요. 네. 아재님 데이터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영상은 헤지펀드가 어떻게 수익 내고 있는지, 왜 개미들이 물량을 쥐고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로 헤지가 이렇게 돈을 버는 건지 수익 구조도 너무 궁금해요. 이것저것 볼수록 시나리오들만 많이 생겨서 궁금증만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주식할 돈은 없지만 이번 GME 사태 한두 개씩 찾아보다가 영화 같은 시나리오들에 푹 빠졌습니다. 자, 이 영상 눌러봤는데 8시간짜리거든요. 8시간짜리 영상을 제가 보고 설명해 드리긴 좀 힘들고요. 주말에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영화 같은 시나리오에 많이 빠지시지 마세요. 재테크상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 형태가 근래 늘어나는데 국내 연기금만 봐도 운용 금액이 수십조를 넘어 200조 넘게 상승한 것을 보았습니다. 해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드는 게 이들의 투자 행태를 참고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까? 거대한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사회보장기금이나 연기금 등을 참고하여 지금 여쭤보시는 게 이런 기관들의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투자하는 게 좋은가?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그 하버드 연기금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하버드 예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시장을 아웃퍼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매년 본인들 비중도 공개하는데 물론 근데 그 중에서 사모펀드 같은 데 투자하는 부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는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서 이런 연기금들은 꽤나 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리스크 선호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개인은 조금 더 연기금보다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참고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과학 이런 쪽 제가 공부 방법을 나중에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앞으로의 디지털 달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더 정리되면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부도 안 되어 있고 투자는 하고 싶고 하면 적립식으로 지수 추종 ETF만 하면 될까요? 글쎄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초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지 15년, 20년, 30년 동안 복구가 안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분배를 하시라. 만약에 그냥 적립식으로 패시브하게 계속 투자하실 거면은 원자재나 뭐 그런데 좀 분배하시면 좋겠어요. 주가 지수도 국가나 여러 종류로 좀 분산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X 레버리지 질문 있습니다. 1번 문제는 글쎄요. 트래킹 에러가 뭔가 있겠죠. 이건 지금 바로 제가 알지는 못하겠어요. 구조 같은 거를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등락률 반영을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매매 방법이 가능할까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매도 비용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파헤쳐서 막 알려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알게 되면은 제가 댓글 달겠습니다. 그리고 ETN은 발행 회사가 망하면 투자 금액이 날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 회사의 신용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캐나다 회사면은 글쎄요.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링한 것들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뭐 재무제표 같은 거 보고 재무 상태는 건전한지 아니면은 신용평가 기관들 신용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몬트리올이면은 캐나다 회사인데 캐나다도 아마 그게 있지 않을까. 보통 저런 회사들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그 IR 자료들 그런 거에 자기들 파일링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살펴보면서 재무 건전성 같은 거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무엇 하나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질문을 70개를 다루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막 리서치 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지금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73개 질문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10개, 20개 정도
뽑아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엔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는데 답변 안 드리면은 조금 그러시니까. 근데 질문이 많은 걸 다 커버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들도 오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Q&A를 진행을 앞으로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본인의 질문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었다. 그렇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포스팅 지금 이제 올릴 테니까 3월에 궁금하신 점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